제가 64세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간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과 월 국민연금 85만 원이 전부였죠.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연락도 뜸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삶이 너무 막막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늘어만 가는 의료비,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베트남 이주 영상을 보게 됐어요. 월 200만 원으로 황제 생활,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친절한 베트남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호치민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언어 걱정도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푸미흥이라는 곳에는 아예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새로운 곳에서 여유롭게 보내보자고. 2022년 가을 저는 한국에 있던 집을 전세로 놓고 몇 개월치 생활비를 들고 호치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떤선역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후끈한 열기는 지금도 기억나요. 10월인데도 30도가 넘는 기온, 습도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죠. 공항에서 푸미흥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본 호치민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길가에 늘어선 노점상들,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마치 8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리 구한 월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시설이 좀 낡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에 500달러,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서 반지하 월세보다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 근처 카페에서 마시는 베트남 커피도 향이 진했고 무엇보다 쌀국수 한 그릇이 5만 동, 우리 돈으로 3천 원도 안 했거든요. 이거면 정말 2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잘 수가 없는데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한 달에 전기세만 15만 원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겨울 난방비보다 비쌌죠. 그리고 물가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길거리 쌀국수는 싸지만 한인타운 근처 식당에 가면 한 끼에 2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사려고 하면 한국보다 2배는 비쌌고요. 하지만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한국인끼리는 서로 도와가며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인 사회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푸미흥에 한국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들 자기만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대기업 주재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저처럼 은퇴해서 온 사람들, 각자 계층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자 모임에 나가봤는데 거기서도 또 서열이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대기업 퇴직금 많이 받은 사람, 자영업했던 사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엄연히 존재했죠. 어떤 분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면서 사시더라고요. 골프 치고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하고 베트남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월 85만 원 연금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한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또래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베트남 할아버지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돈은 많이 가져왔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돌이켜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물건값을 깎으려고 하거나 택시 요금이 비싸다고 불평하거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돈 적게 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베트남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만의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걸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저씨, 베트남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현지인들이 한국인 보면 돈 있다고 생각해서 바가지 씌우려고 하거든요. 절대 현지 가격으로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다른 한국 손님들과 달라요. 인사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배우려고 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네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부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고객이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베트남어로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쌀국수 집에서는 공짜로 반찬을 더 주기도 하고 마트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무엇보다 제가 베트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호치민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계속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배달 앱도 우리보다 더 발달해 있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편견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 가장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 집 아들이 대학생인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면서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신 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적인지 알게 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 베트남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은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물론 아직 불편한 점들도 많아요. 교통이 혼잡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가끔 정전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나라의 매력이기도 해요.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베트남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처음에 생각했던 저렴하고 편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도 처음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현지 마트에서 장보고 현지 음식도 즐기고 굳이 비싼 한국 식품만 고집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도 생겼어요. 쌀국수집 아주머니, 근처 마트 직원, 공원에서 태극권 하는 할아버지들과도 인사하는 사이가 됐죠. 이제는 베트남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베트남어로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놀란 것은 뭐였을까요?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놀랐고 한국인 사회의 복잡함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건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64세까지 살면서 고정관념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른 문화를 얼마나 편견으로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변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64세에 베트남에 와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베트남에 정착하려는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베트남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물론 언젠가는 건강 문제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저의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거든요.
매일 아침 쌀국수 집에서 신짜오라고 인사하고 공원에서 태극권 하는 할아버지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베트남어 공부하는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 계신 또래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와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였거든요. 겸손함을 배웠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선진국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베트남에서 배우는 외국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고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거든요. 제가 64세에 베트남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결국 나 자신도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면 어떤 문화권 사람이든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배웠고요. 이제 저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베트남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박이라고 합니다. 미국 이름이죠. 한국 이름은 박진우였어요. 32살이고 지금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지난달 제가 32년 만에 한국에 있는 제 친가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후 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된 후 처음으로요. 사실 이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가족을 찾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죠. 제 아들 이든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저와 혈연관계인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마이클은 변호사였고 어머니 수자는 간호사였죠. 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고 사랑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보내야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요. 어렸을 때는 양부모님께 물어보기도 했어요.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래서 당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10대 때는 반항기도 겪었어요. 당신들은 내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양부모님께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텐데 그때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대학에 가서는 아시아계 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기본적인 말들이요. 한국 음식도 좋아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뭔가 익숙한 맛이었어요. DNA에 각인된 기억 같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 졸업 후 취직하고 제니퍼를 만나 결혼했어요. 제니퍼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왜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지금 가족으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병원에서 가족력을 물어볼 때마다 모른다고 답해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유전적 질병이 있는지 알레르기는 어떤 게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든이 태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아들을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 아이는 저와 피가 연결되어 있구나. 32년 만에 처음 만나는 혈육이구나. 동시에 제 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이든이를 키우면서 깨달았거든요. 아이를 손에서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제 어머니도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2021년 본격적으로 친가족 찾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홀트 아동복지회에 연락했죠. 저를 미국으로 보낸 기관이었거든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제 입양 서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부모의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성함만 김모 씨라고 되어 있고 나이는 당시 19세, 미혼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었고 어머니의 본명이나 주소, 연락처 같은 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1993년이니까 30년도 더 전 일이라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자세히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 사례들을 찾아봤죠.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23M 및 Ancestry.com 같은 사이트에 DNA를 등록했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친척들 중에 DNA 검사를 한 사람이 있다면 매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DNA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입양인 지원 단체에도 연락해봤죠.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에서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부모가 먼저 가족 찾기를 신청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는 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제 친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결혼도 하셨을 테고 다른 자녀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옛날에 입양 보낸 아들이 나타난다면 곤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계속 시도해봤어요. 한국 방송국에도 연락해봤어요.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해외 거주자는 출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에는 직접 한국에 가봤어요. 신혼여행으로 제니퍼와 함께 갔죠. 홀트 아동복지회도 방문하고 혹시 제가 생활했던 위탁가정이 어디인지도 알아봤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건물에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32년 전에 생후 8개월에 제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구나. 그때의 저는 뭘 생각했을까? 무서웠을까? 외로웠을까? 담당자분과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위탁 가정에서 약 3개월 정도 지낸 후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위탁모님이 저를 정말 예쁘게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생후 8개월부터 11개월까지 짧지만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 계셨구나. 위탁모님을 만나뵐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기였던 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 여행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제대로 경험했어요.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저와 닮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뭔가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동과 강남을 걸어 다니면서 혹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 가족이 있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저와 닮은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보면 괜히 더 오래 쳐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여행으로는 가족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시도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제 사연을 올려봤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요. 1993년에 태어나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박진우를 찾습니다. 라고. 몇몇 분들이 공유해 주시긴 했지만 역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점점 지쳐갔어요. 이든이를 키우면서 바빠지기도 했고 계속되는 실패에 마음도 지쳤거든요. 제니퍼가 위로해줬어요. 당신에게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 이든이와 나 그리고 양부모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023년 말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진우 씨와 관련해서 연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신가요? 본인의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여성분이세요. 나이와 입양 시기가 일치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2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제 친어머니께서 몇 달 전부터 가족 찾기를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찾고 싶어 하셨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죽기 전에 꼭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담당자분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국어로는 어머니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진우야. 그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편안했어요. 어머니는 김은영 씨였어요. 지금 51세이시고 인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를 낳으실 때는 19세의 대학생이셨대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책임지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1993년이니까 지금보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훨씬 심했던 시대였죠. 가족들도 반대했고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대요.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 3개월 동안 직접 키우셨다고 해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결국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입양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미국 가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 거라고 했어. 그래도 매일매일 후회했어. 진우야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 싶어서. 30년 동안 후회하며 사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후로 어머니는 25세에 결혼하셨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더 낳으셨대요. 제 동생들이죠. 하지만 남편분께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너무 미안해서요. 몇 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오빠를 꼭 찾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동생 김은지 씨는 지금 28세이고 간호사고 남동생 김민수 씨는 26세로 대학원생이래요. 둘 다 저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전화 통화를 몇 번 더 한 후 저는 한국 방문을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제니퍼가 이든이를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제 가족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어요.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우야.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2년 만의 포옹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으셨어요.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안아주시는 힘은 정말 강했어요. 여동생 은지는 저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 모양이 똑같았어요. 남동생 민수는 저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우 빼고는 다 크게 자랐다고 농담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공항에서 인천 어머니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이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구나. 32년 전에 제가 봤을 풍경들이구나. 어머니 집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1층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고 2층에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제 방도 마련해 두셨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과 제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놀랍게도 제가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가끔 제 근황 사진을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 사진은 진우가 5살 때,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이건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저를 그리워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역 앱의 도움을 받아서요. 어머니는 제 미국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지난 30년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낸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동생들을 낳으면서 조금씩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생각하셨대요. 제 생일인 4월 15일에는 매년 미역국을 끓여서 제 건강을 빌어주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는 저에게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신기했다고 했어요. 민수는 미국에 있는 형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울 구경을 시켜줬어요. 경복궁, 명동, 한강공원. 32년 만에 보는 고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실 때가 좋았어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저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탕.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니 더 맛있었어요. 이 맛이야. 이게 진짜 한국 엄마 손맛이구나.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매일매일이 꿈 같았어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유전적 특징은 뭔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아버지 쪽이고 얼굴 윤곽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어려서 책임질 수 없었던 거라고.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이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 인사는 아니지? 다시 올 거지? 저도 울면서 약속드렸어요. 네,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이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자주 올 수 있어요. 동생들도 형, 곧 미국에 놀러 갈게라고 했어요. 은지는 간호사니까 미국에서 일할 기회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니퍼와 이든이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니퍼는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기뻐해줬어요. 이든이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한 분 더 생겼어라고 말해줬어요. 한국에 할머니와 이모, 삼촌이 있다고. 이든이도 언제 한국 가서 할머니 만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와는 거의 매일 연락해요. 화상통화로 이든이 얼굴도 보여드리고 번역 앱으로 안부도 묻고. 어머니는 손자를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진호 닮았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이든이도 이제 할머니라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화상통화할 때마다 할머니 라고 손을 흔들어요. 동생들과도 자주 연락해요. 은지는 영어를 잘해서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아직 영어가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번역기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올 여름에는 제니퍼와 이든이를 데리고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국 전통 옷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고 한국 음식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세요. 제니퍼도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어떨지 궁금하다고 해요. 한국어는 전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32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미국에서 좋은 교육받고 성장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동생들을 키우시며 살아오셨어요. 각자의 삶이 있었던 거죠. 만약 어렸을 때 만났다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 만나니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아들이 잘 자랐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요. 30년 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은 해소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2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빈 공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물론 아직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이든이에게 더 많은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든이는 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한국의 할머니와 이모, 삼촌도 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죠. 한국어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번역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직접 한국말로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부모님도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섭섭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내가 뿌리를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를 키워준 부모고 한국에는 너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 거야. 둘 다 소중한 가족이야 라고. 이제는 명절 때 어디를 갈지 고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양부모님과 보내고 설날이나 추석은 한국에 가서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이든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어머니는 진우가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아예 한국으로 이사 와서 살면 어떻겠냐고도 하시고. 그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삶의 터전은 미국이에요.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리모트 워크가 가능한 직업이라 한국에서 몇 주씩 일하는 것도 가능해요. 회사에서도 이해해주고 있고요. 32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계속 노력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고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진짜 어머니예요. 서로 다른 사랑을 주신 분들이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해외 입양인들 중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도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DNA 검사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확대했으면 해요. 저처럼 운 좋게 가족을 찾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이든이가 자라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예요. 아빠의 고향인 한국을 사랑하게 될지, 할머니와 이모, 삼촌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설레어요. 어머니도 손자가 한국말 배워서 할머니랑 대화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날이 오면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모두 답을 찾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박진우이자 데이비드 박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두 나라를 모두 고향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김은영이라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마이클과 수잔이라는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든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영화나 책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가족을 찾고 있는 모든 해외 입양인들과 친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32년이 걸린 저희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저와 어머니의 32년 만의 재회가 그 증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매월 15일이 되면 저는 온라인 뱅킹 앱을 확인합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2,800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돈이 제가 살아가는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미국에서 이혼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새롭게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받으면서 편하게 사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1995년에 25살의 나이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외환위기 전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중산층 공무원이셨어요. 아버지는 교사셨고 어머니는 구청에서 일하셨죠. 영어 교육과를 졸업한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이 지금처럼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해야 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 20시간씩 일했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부모님께서는 학비와 기본 생활비만 보내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데이빗을 만난 건 1999년 봄이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32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커피숍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데이빗은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업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데이빗은 32살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빗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고 저도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2000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남을 것인가. 그때 데이빗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소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던 것 같아요. 2000년 가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간단한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오셨어요. 데이빗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일을 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7만 달러 정도였는데 제가 버는 돈까지 합치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2002년에 딸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데이빗과 상의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넌 지민이만 잘 키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딸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데이빗도 퇴근하면 지민이를 예뻐해 주었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만 있다 보니 어른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데이빗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회사 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자라면서 영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어가 더 편한 상태였거든요. 집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지민이는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데이빗의 수입도 꾸준히 늘었고 2005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집도 샀거든요. 당시 집값이 65만 달러였는데 20년 모기지로 계약했어요.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이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데이빗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월급이 삭감되었거든요. 저도 강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집을 잃지는 않았지만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집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지민이와 놀아주고 저와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점점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2010년 정도부터는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데이빗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지민이 키우는 일과 집안일에만 매달렸어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죠. 지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언어 문제가 컸어요. 지민이는 완전히 미국 아이처럼 자랐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엄마, 왜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못해? 왜 영어가 아직도 어색해? 지민이의 이런 말들이 가슴에 많이 아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아이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봐요. 데이빗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도 지민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5년쯤부터는 데이빗과 저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생활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데이빗은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강의 시간을 늘려서 주 3일 정도 일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데이빗에게 의존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었거든요.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부부의 대화는 거의 지민이 이야기뿐이었어요. 지민이 성적이 어떻다, 대학 준비는 어떻게 한다. 그런 실용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죠. 2018년 어느 날 데이빗이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영아,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때서야 저도 우리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부부 상담을 몇 달 받아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상담사는 저희가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데이빗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문화적 차이도 여전히 큰 벽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데이빗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저는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원했거든요. 2019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집 지하실로 이사를 갔죠. 지민이에게는 아빠가 재택근무 때문에 따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민이도 고등학생이니까 눈치를 챘을 거예요. 별거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지 김소영이라는 개인으로는 살지 못했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강의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데이빗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같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죠. 지민이가 2021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에는 저와 데이빗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데이빗이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까다로웠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상담비만 $300였어요. 변호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들어보니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제 주라서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시세가 그때 $120만 정도였는데 모기지 잔액이 $35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순 자산이 $85만 정도였죠. 그것의 절반인 $42만 5천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데이빗이 계속 살기로 했기 때문에 데이빗이 저에게 $42만 5천 지급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를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3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결혼 후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냈고 데이빗의 경력 발전을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죠. 위자료 계산은 복잡했어요.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14만 변호사가 계산해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월 $2,800에서 $3,200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월 $2,800로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15년으로 정했어요. 제가 68세가 될 때까지 받는 거죠. 만약 제가 재혼하거나 데이빗이 사망하면 위자료는 중단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데이빗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 위자료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변호사 비용은 총 $8,000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거든요.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건 2023년 3월이었어요. 판사가 저희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므로 승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데이빗이 집을 가져갔으니까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원룸 아파트를 렌트했는데 월세가 $1,950였어요. 위자료 $2,800에서 월세 $1,950를 빼면 $850가 남아요. 여기서 생활비를 다 해결해야 하죠.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를 합치면 월 $150 정도 나와요. 자동차 보험이 월 $120, 핸드폰 요금이 $60예요. 식비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혼자 사니까 많이 해봐야 $400 정도 들어가는데 외식은 거의 할 수 없어요. 가끔 딸이 오면 같이 외식하는 정도죠. 건강보험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했는데 월 보험료가 $450예요. 제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 그래도 부담이 커요. 계산해 보면 매달 $100에서 $200 정도가 남아요. 그 돈으로 의류비, 화장품, 기타 잡비를 해결해야 하죠. 저축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행히 데이빗으로부터 받은 $42만 5천 있어요. 이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자료가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예요. 53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 달에 $800 정도밖에 안 벌어요. 풀타임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한국어 교사나 번역 일은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분야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지민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도 53세에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포기하기가 아까워요. 딸 지민이와의 관계는 이혼 후 오히려 좋아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보러 와요. 엄마 이혼해서 다행이야. 예전에 엄마가 많이 우울해 보였거든. 지민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민이는 제게 다시 연애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엄마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끔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걱정이요. 어떤 분은 위자료를 받는 동안 간병사 자격증을 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온라인으로 한국 물건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한국어 과외를 더 많이 하거나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가 인기라서 그런 쪽으로도 도전해보려고 해요. 제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다른 한국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해요. 15년간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요. 요즘은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들 챙기느라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만들기 수업에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80 정도 들지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인데 각자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혼한 분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있고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인생이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데이빗과도 이제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지민이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참석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데이빗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이를 통해 들었는데 회사 동료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위자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어요. 매달 15일이 되면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혹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데이빗이 위자료 지급을 연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임금 압류나 자산 동결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죠. 요즘은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5년 후 58세가 되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미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학생이 몇 명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많아졌죠.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진 장점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도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줌을 이용해서 1:1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시간당 25달러씩 받고 있는데 학생 수를 늘려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이나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옆집에 사는 멕시코계 할머니는 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분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려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가끔 제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죠. 이런 작은 교류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이웃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일상에 활력을 주거든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도 6개월마다 가고 있어요.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려고 해요. 혹시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가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언니가 그리워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다가 작년에 처음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부모님께서 많이 늙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시고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다.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제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권하기도 해요. 지민이도 다 컸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편하게 살아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서 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받는 동안은 미국에 있어야 해요. 한국으로 이주하면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봤는데 단기 방문은 괜찮지만 영구 이주는 위자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미국에서 제 일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제안도 받았어요. 미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가르치는 강의였어요. 시간당 수당은 많지 않지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재혼에 대한 거예요. 지민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해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위자료 문제가 걸려요. 만약 재혼하면 위자료가 중단되거든요. 경제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가끔 온라인 데이팅 앱을 깔아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혼했고 위자료 받으며 산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분도 있었는데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제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딸 지민이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지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언젠가는 결혼도 하겠죠. 그때 제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는 5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들을 적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한국 여성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게 아쉽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요. 혼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도 해보고 있고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라고 믿어요. 위자료를 받으며 사는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불안정도 있고 사회적 편견도 있어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산다는 시선도 때로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2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키워서 언젠가는 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한 한국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든요.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5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멕시코라는 먼 나라에서 꿈꿔왔던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67세인 제가 남편과 함께 겪었던 멕시코에서의 험난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하고요. 남편 박종수와 함께 35년간 교직 생활을 마치고 2023년 초에 은퇴를 했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남편은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죠. 딸 수정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두 손주가 있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우리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저희 부부는 늘 남을 위해 살았어요.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학생들 가르치고. 물론 보람찬 일이었지만 가끔은 우리만의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해외에서 좀 색다른 생활을 해보자고 늘 이야기했었어요. 특히 따뜻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싶었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멕시코 은퇴촌에 대한 글을 보게 됐어요.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도시에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은퇴촌이 있다는 거였어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1년 내내 따뜻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저렴한 생활비.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교직원 연금으로 월 280만 원, 남편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이면 멕시코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들의 후기를 보니까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골프도 매일 칠 수 있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한국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비가 저렴해서 건강관리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한국에서는 병원 한번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6개월 동안 꼼꼼히 준비했어요. 멕시코 비자 발급받고 스페인어 기초 회화도 배우고 현지 부동산 정보도 수집했죠. 강동구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물론 주변 반응은 걱정 반 부러움 반이었어요. 딸 수정이는 처음에 정말 반대했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런 먼 곳으로 가려고 하냐면서 말이에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의료시설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선배 은퇴자들의 성공 사례도 많다면서 딸을 설득했어요.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이미선 언니는 자기도 남편 은퇴하면 따라가고 싶다고 했고 영숙이는 용기가 대단하다면서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정보만 듣고 결정했던 거죠. 2023년 4월 드디어 멕시코로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경유 포함해서 거의 20시간을 날아가서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푸른 태평양, 그리고 따뜻한 햇살. 마치 여행 잡지에서나 봤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미리 구해둔 콘도미니엄으로 향했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2베드룸짜리 아파트인데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월 렌트비도 $1,200 정도로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 산책을 하고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도 사고 멕시코 전통 음식도 맛보고. 무엇보다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외식을 매일 해도 부담이 없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푸짐하게 먹어도 두 사람이 $15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먼저 정착한 한국인 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김영철, 박순자 부부는 저희보다 2년 먼저 와서 정착한 분들이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느 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는지, 스페인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죠.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괜찮은 곳 같았어요. 의료비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멕시코 사람들도 친절하고 특히 한국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선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기초적인 스페인어는 배워갔지만 정작 복잡한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은행 업무를 보려고 갔는데 직원이 빠르게 스페인어로 설명하는 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한참을 헤맸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생각과 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다행히 한국인 분이 통역을 도와주셔서 해결됐지만 응급 상황이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처음으로 해외 생활의 한계를 느꼈어요. 더 큰 문제는 치안이었어요. 처음엔 관광지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단지에 사는 멕시코 노부부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밤에 집에 침입해서 돈과 귀중품을 훔쳐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영철 씨 부부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은 현지인들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자주 노려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절대 혼자 나다니지 말고 집에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집에 있을 때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외출할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게 됐죠. 특히 한국인이라는 게 금세 티가 나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부부인 조명호, 이수님 씨가 집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새벽 3시쯤에 발코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강도 2명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현금과 귀중품을 모두 털렸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집이랑 한층 차이밖에 안 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조명호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이 와서 간단히 조서만 받고 그냥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였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날 밤부터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잠을 자면서 서로를 지켰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도 누군가 침입하는 소리 같아서 무서웠어요.
이런 게 우리가 꿈꿔왔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인가 싶어서 정말 절망스러웠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알아본 정보와 달리 실제 생활비는 계속 늘어갔어요. 환율 변동도 있었고 현지 물가도 관광객들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안전한 지역에서 살려면 집값도 비싸고 보안시설이 좋은 곳은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진료는 저렴하지만 정밀 검사나 응급 상황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서 더 불안했어요. 한국에 있는 딸 수정이도 계속 걱정 전화를 했어요. 뉴스에서 멕시코 치안 문제를 봤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12시쯤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남편과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살펴봤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바로 옆집 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집에는 미국인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가서 도와야 하는 건지.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조용해졌는데 강도들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정말 옆집이 털렸더라고요. 미국인 할아버지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할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이곳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코앞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그리고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꿈꿔왔던 은퇴 생활이 이런 공포 속에서 보내는 나날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됐어요. 겨우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실패자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은퇴 생활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는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임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했고 구입했던 가전제품들도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둘러 정리했어요. 다른 한국인 분들에게는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어요. 치안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그분들도 불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김영철 씨 부부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2023년 10월 말 멕시코에 온 지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강도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홀가분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딸 수정이가 마중 나와서 엄마 아빠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전세로 내놓았던 집도 이상 없었고 한국의 모든 것들이 그리웠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병원에서 한국어로 진료받는 것도 밤에 안심하고 잠드는 것도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왜 벌써 돌아왔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치안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이미선 언니는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을 바꾸셨어요. 영숙이도 역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해외 은퇴 생활의 로맨틱한 면만 보고 현실적인 위험성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충분한 현지 답사도 없이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특히 치안 문제는 실제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했죠. 그리고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기초 회화 정도로는 응급 상황이나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의료진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밤에 혼자 다녀도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멕시코에서는 낮에도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매일 받으면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한 노후인가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병원에서 한국어로 진료받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드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강동구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고.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이제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빠듯해요. 멕시코에서 낭비한 돈도 있고 한국 물가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평온함이거든요. 요즘 가끔 TV에서 해외 은퇴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좋은 면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치안이나 의료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저처럼 해외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최소 6개월 이상은 현지에서 실제로 살아보세요. 관광으로 가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우기나 성수기가 아닌 평상시 모습을 봐야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둘째, 언어는 정말 중요해요. 기초 회화가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특히 의료진이나 관공서 직원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안전해요. 셋째, 현지 치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관광지와 실제 거주 지역의 치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넷째, 의료 시스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보험 적용 범위나 응급실 시스템도 미리 알아보세요. 다섯째, 경제적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처음에 알아본 정보와 실제 생활비는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환율 변동이나 현지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외로울 수 있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안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알게 됐어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는 많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매일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더라고요. 지금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가끔 국내 여행도 다녀요. 예전에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딸 수정이와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멕시코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만 봤는데 직접 만나서 안아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좋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도 보내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하고 가끔은 요리 교실에도 가요. 이런 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어요. 남편도 이제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로를 거닐며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동창회에도 나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물론 가끔은 멕시코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푸른 바다와 야자수, 따뜻한 햇살. 하지만 그런 건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해외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로맨틱한 광고나 성공 사례만 보지 마시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세요. 특히 치안이나 의료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거든요. 혹시 저처럼 해외 은퇴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이것들이 진짜 소중한 가치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무리하지 마시고 현재 갖고 계신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